대선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한 가운데 야권의 단일화를 두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물밑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담에 앞서 새로운 여론조사 먼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39.2%, 이재명 후보가 36.9%를 기록하며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안철수 후보 두 자릿수입니다. 12.2%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측에선 고무적인 결과인 것 같아요. 많은 결과를 계속해서 봐야 되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번 것만 본다면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처럼 여론조사가 전체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현기증이 나는 역대 대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3주 전에 윤석열 후보가 40.1, 근데 그게 39.2가 된 거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37에서 36.9가 됐으니까 거의 3주 전으로 복귀했다. 돌아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주 전이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전성기였냐라고 네.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예. 10월, 11월에는 43%, 5%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무적이긴 한데 하락세를 멈췄다. 근데 아직도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기는 게 훨씬 많았는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돼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여기에서 지금 비슷비슷하게 3주 전에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주 전에 4.2%였는데 같은 조사기관에서 이번에 12.2, 3배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두 후보의 정체 그리고 안철수의 급상승 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안철수 후보에게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하락세를 약간은 멈춰 보이는 듯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난 3주간 요 일주일을 빼놓고 3주간을 돌이켜 보면은 그 국민의힘 선대위 내분 본인의 말실수, 부인 김건희 씨 논란, 이런 이령 허위 이력 논란, 해서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를테면 그 윤석열 후보가 너무너무 잘해서 이렇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분이 없어졌다라는 것도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화살이 이제 공격의 포인트가 이제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네. 당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집중했다. 힘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고 일정 정도 이제 기대치가 다시 원상 회복됐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윤석열 다움이라는 표현들이 그 내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다움이라는 거를 이제 회복해야 보여주자. 된다, 보여줘야 된다. 윤석열 다움이라는 거는 좀 단호함 같은 거였어요. 예를 들면은 그 짧게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쓰는 거 그게 찬반 논란이 있더라도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것들 병사 봉급 200만 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다움을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봐야죠. 과거 이제 추미애 장관과의 대결 모습 같은 모습을 기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단호한 모습, 네. 밀어붙이는 모습, 이런 거를 조금 그 내용의 어떤 그 찬반이 있더라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윤석열 다음에 기대치를 좀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안철수 후보 아까 전에 화면 잠깐 보셨겠지만 12.2%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면 안철수 후보는 빠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3주 전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무응답층이 줄었습니다. 중도층이 줄었다. 중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유보층, 유보층. 부동층이라고 얘기를 네. 하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5%포인트 이상 줄었어요. 그 3주 전 조사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고 약간씩 양 후보에서 빠진 거를 안철수 후보가 흡수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층이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고 네. 다만 그거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인데 안철수 후보가 그거를 많이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 다시 빠질 거다. 금방 빠질 거다. 이거는 2030 오면 된다. 금방 근데 그렇게 저는 보지 않고요. 이게 일시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20%까지 가기에는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은 이미 윤석열 후보한테 많이 실망한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갔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이 기세 15% 안팎으로 12에서 15 요 정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편이면 세종대왕도 나쁜 놈 취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양당 체제는 좀 무너져야 된다 이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양당 체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실 뭐 비판해 왔어요. 한 번도 비판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죠, 이 얘기는. 계속 네. 해왔죠. 계속 네. 해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들도 이 양당이 서로 이렇게 좀 정쟁을 벌이는 모습에 좀 피곤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본인의 어떤 입지를 넓히는 거 하나고 본인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중도층 중도 보수가 됐든 중도 진보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좀 흡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건데 문제는 이제 죽어도 안철수 이런 분들이 너무 적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 같은 핵심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대충 보면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대충 80%에서 70% 적으면 70%거든요. 양당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윤석열이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근데 안철수 후보는 계속 지지하겠다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동층이 많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빨리 좀 약점을 보완하는 게 좀 아쉽다. 예. 지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후보는 완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씩 이제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얘기 합니다. 정권 교체 책임자는 국민들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까? 오늘 이태규 선대본부장, 이태규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약간의 이제 선회까지는 아니고 여지를 남겨둔다 정도.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닫아두면은 나중에 또 말 바꾸기 논란 정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적당한 수준으로 이제 열어두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치공학적으로 이런 거에 양당의 어떤 공세나 이런 호소에 우리가 말리지 않겠다. 국민이 원하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네. 두 사람이 안 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게 굉장히 다수가 됐을 때 움직이겠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열어놨다고 보면 되고 뭐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단일화 논의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꺼내는 순간 굉장히 손해 보는 정치 게임으로 보면은 그렇기 공학적으로, 때문에 공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뒤로 설 이후 그 설 이후에서도 한참 지나서 아마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투표용지 만들기 전에 얘기가 나와야 제일 합당한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좋죠. 네. 투표용지에 인쇄가 돼버리면 근데 거기까지 지나서도 뭐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안철수 후보가 예전처럼 호락호락 벌써 이제 뭐 큰 대선만 3번이고 뭐 서울시장 네. 선거까지 하면 한 5번째 큰 선거를 치르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지금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양보하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어제였죠. 이제 단일화 얘기를 또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단일화는 국민들이 판단한 문제. 아마 안철수 후보도 국민, 윤석열 후보도 국민한테 조금은 남겨놨습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전에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것도 물어봤어요. 단일화 적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네. 안철수 39.6, 윤석열 35.6.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밀립니다, 지금. 약간, 오차범위 네. 내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단일화를 지금 얘기해서 접근해서 들어가 버리면은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불리하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을 일단 더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위에 있을 때 단일화를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지금 네. 국민이 원할 때 이렇게 해놓고 지지를 올리는데 좀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안철수 후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다르게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 구조 바꿔야 된다는 게 지난 대선에서의 가장 큰 핵심 이슈였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권력 구조 얘기는 별로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걸 꺼냈네요.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양당 구조를 좀 깨야 된다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사실은 진짜 말씀하셨지만은 개헌 얘기나 정치 체제 개편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뭐 정치 전문가들 얘기는 87년 체제가 이제는 끝나야 된다. 그렇죠. 5년 단임제 이거는 낡은 방식이고 무책임하게 소위 말하는 먹튀 이제 정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5년만 하고 그냥 책임지지 않는 이런 식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내각제, 의원 집정무제, 4년 중임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은 것을 이거를 먼저 빼고 네.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지금 양당이 가져갈 수 있는 소선거구제부터 바꾸고 그런 다음에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좀 단계적인 거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안철수 나다. 이제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는 이제 단일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만한 두 사람인데 문제는 민주당 입장입니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약간의 러브콜을 보냈다가 이제는 러브콜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대놓고 세게 안철수 아니야라고 말하기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구도가 민주당의 손에 좀 어떤 이 변수가 넘어간 상황, 민주당의 손을 떠난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나오는 거는 만약에 삼자 구도로 가면은 안철수, 윤석열, 이재명 이 삼자 구도로 가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 윤석열 누가 나오든 이재명 후보하고 붙으면은 단일화된 후보가 이기는 걸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단일화를 그러면은 막을 수 있느냐? 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그림자가 있는 거죠. 하나는 97년에 이제 김대중. 그리고 그 경우에는 삼자 구도로 이인재, 이회창, 김대중 삼자 구도로 끝까지 가가지고 DJ가 이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죠. 당선이 됐죠. 네. 근데 2002년에는 사실은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삼자 구도였을 때는 가장 앞섰지만은 갑자기 뭐 소위 말해서 좌파 정치인과 재벌이 갑자기 단일화를 해가지고 네. 갑자기 이게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2년에 이회창처럼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러브콜도 보냈다가 네. 또 뭐 윤석열 아바타라고 공격했다가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 안철수 후보에게 연대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문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다. 당내에서 좀 얘기가 많던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정당하게 민주당에서 선출된 후보인데 탄압받는 후보가 선출됐다라는 거에 공감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그 당내의 열성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미 뭐 게시판에도 관련돼서 이제 후보 바꾸자는 얘기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송영길 후보가 뭔가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있던 차별화를 얘기를 하려는 건 알겠는데 네. 좀 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뭐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분 발언이다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수습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책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노믹스를 발표했습니다. 555 공약이 될 텐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일단 뭐 5 공약 들으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747. 747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전 후보가 네. 내세웠던 747. 747의 그 4가 4만 달러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도 4만 달러 안 됐습니다. 이제 3만 달러. 네. 예, 3만 달러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3만 5천 정도 네. 지금 되는 걸로 추산 보도가 나왔어요. 아직도 4만 달러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5가 가능하느냐라는 발음이 거에 좀 대해서 예, 그러게요. 트리플 5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만약에 5만 달러가 돼야 되면은 그 경제학자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연평균 경제 성장률의 8%가 돼야 그렇죠. 된다. 4%도 쉽지 않은데. 예, 4%도 사실은 어렵다라고 하고 지금 뭐 2%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단 기간 도달이 목표다. 이미 약간 선회를 했습니다. 선회라기보다는 이제 한 발 물러선 거죠. 혹시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저는 뭐 희망을 주는 거는 좋은데 네. 너무 이 정치 구호가 세게 나갔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굉장히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준비된 대통령, 경제 대통령은 알겠는데 빅10 프로젝트, 5대 신산업 막 이런 것들이 사람들 귀에 잘 안 들어온다. 사실. 어렵다. 예,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네. 진짜 핵심적인 거 하나를 딱 치고 나가면서 거기에 좀 붙여야 되는데 좀 나열식이 돼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좀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이제 경제라는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경제 정책을 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던 555 전략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지
봐야 될 텐데 이런 큰 전략 말고 소확행 전략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 또한 이번에 나왔던 것이 타투 관련된 내용이에요. 타투 네.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이제 불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료법상으로 이제 자격증이 있는 의사들만 원래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네. 지금 종사 인원이 한 22만 명, 그리고 타투를 받은 사람, 시술을 받은 사람은 한 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한 숫자고요. 예, 그리고 시장은 뭐 1조 2천억 원 정도 추산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합법화를 진지하게 논의를 할 만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거는 류호정 의원이 예전에 이제 퍼포먼스도 하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타투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하게 어필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경총회관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의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좀 만납니다. 대기업들을 좀 만나는데 신세계 회장이 빠지셨네요. 아, 예. 좀 가급적 안 나오시는 게 당분간은 좋지 않. 정영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는 게 좋겠죠. 멸공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거를 정영진 부회장은 뭐 멸공할 자유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도 그런 퍼포먼스를 따라할 뭐 자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과가 있잖아요, 후폭풍이. 네. 신세계 주가가 그날 7%가 빠진다든지 윤석열 후보의 논란, 언제적 멸공이냐, 멸공의 횃불 이후로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멸공 퍼포먼스도 이제 쏙 들어갔잖아요, 국민의힘도. 너무 올드한 방식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후보도 역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집권하면 집권 플랜이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부모 급여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종의 이제 아동수당을 부모한테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아동수당 한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100만 원씩 이제 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나름 이제 어떤 뭐 타겟팅, 이게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특정 계층을 이제 공략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부적으로는 자화자찬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항상 이게 옛날에 이게 꺼내놨던 말들이 이제 이런 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이런 비슷한 공약했을 때 이거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다라고 강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임대료 나눔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국가가 이를테면 이런 코로나 비상시국에는 국가가 3분의 1을 내주고 그거를 나중에 이를테면은 그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3분의 1을 깎아주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깎아준 부분을 나중에 돌려주겠다. 나중에 돌려주는 건데 이게 근데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이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예전에 발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뭐 집행 이런 뭐 모임 금지가 됐을 때는 절반까지 이제 뭐 좀 덜 받는 거,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된다라는 건데 그때 이때면 재산권 침해다, 뭐 사회주의 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비슷한 법안이 이제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양당이 지금 비슷해지고 있다, 사실은 선거철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확행 공약이 있다면 윤석열 후보는 심쿵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 이번에 KBS 정상화하자 할 때도 굉장히 또 내용은 재밌습니다. 사극 의무 제작 아니면 또 이제 국제뉴스 30% 편성 좀 새롭네요. 일단 사극 의무 제작 같은 경우에는 사극은 돈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PPL이 붙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 동원 전쟁씬 하나 찍으려면은 엑스트라만 수백 명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지금 KBS의 적자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건데 이게 본인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사극 의무 제작을 하는 게 이게 좀 방향성이 맞는 것인가, 사실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1 TV 평균 시청률이 그 시청자 연령이 한 60세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고연령층이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맞춤형 공약인 것 같아요. 그다음 의무 제작이라는 거를 하려면은 뭔가 다른 지원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국제뉴스 30% 편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KBS 같은 공영방송은 할 수도 있다. 해볼 만한 내용이다. 해볼 만한 내용인데 좀 국제 뉴스를 하려면은 생생한 뉴스를 하려면은 특파원도 늘려줘야죠. 그러니까 네. 그건 다 돈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수신료 올릴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좀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오늘 일정을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오늘 일정을 보면 아무래도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20대 남성들에 대한 포커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행사를 갖습니다. 네.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병사봉급 200만 원 인상 뭐 이런 거다든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2030 남성들을 대상으로 명확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스탠스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여성가족부를 뭐 확대 개편하겠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약간 정의당 스탠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여론이 더 높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이슈는 피하면서 좀 2030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를 좀 이제 접근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도 완전 공개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젊은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소확행, 심쿵 이런 공약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은 어떻게 혜택을 받는 사람이 너무 작은 사람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공약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공약까지도 대통령이 내놓는 것이 맞느냐, 대통령 후보자들이 내놓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번 대선의 역대 대선에서 이런 적이 없죠. 이번 대선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워낙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정당 고착화가 더해된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용주의 노선을 많이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 많죠. 도대체 이번 대선의 쟁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억나는 게 뭐 모발약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네. 기억날 수 있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실종됐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아마 후보들도 생각을 하고는 있을 겁니다. 예. 네. 뭐 몇 가지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송영길 대표 얘기 중에 하나가 설 전에 40%를 이재명 후보가 돌파를 하도록 해야 된다. 설 전후로. 이 얘기는 40% 고지를 넘어야 조금만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40%라는 게 이제 지금 정권 재창출 여론이 보통 한 37%, 38%요 안팎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가 많이 빠져도 그게 다 이를테면은 부동층이나 네. 저기 안철수 후보한테 가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40%를 가는 게 중요한 거는 설의 기점으로 매우 맞죠. 근데 뭘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7년에 이를테면 김대중 후보가 나왔을 때 그 측근 그룹 권노갑 뭐 이런 분들이 우리는 임명직에 대해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했어요. 가심그룹에 물러나겠다라고 가신 했었죠. 그룹은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당에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가 할 수 있는 거, 당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 586 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신 분들도 많지만은 586들이 우리 임명직 안 나가겠다라는 이런 선언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에서 기획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이제 송영길 대표가 해야 되는 뭐 말로 40%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기획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 달리 평가하는 당내 분위기는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얘기해 오는 것이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면서 정권 재창출의 의지를 약간은 돌려서 그것까지 흡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내비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안 맞다 민주당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번 대선이 특이한 게 네. 역대 5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계속은 떨어지기 마련이었죠. 지금 한 37%에서 많으면 40%까지 국정수행 지지도가 나옵니다. 이제 갤럽 조사 기준으로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차별화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것만 가지고 이기기도 어렵고 딱 이런 딜레마에 갇힌 상황이다 보니까 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소위 말해서 친문 진영의 지지를 받았던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전에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탄압받았다. 윤영찬 의원이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이런 갈등의 씨앗이 계속 있는 거고 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본인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비호감도 오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한 명이 이제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제보자였던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인데 네. 이게 이재명 후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사람들한테는 이제 안 좋은 이제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관련성이 떠오르는. 관련성이 떠오르면서 부정적으로 이제 왜냐하면은 뭐 대장동과 관련해서 2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40%를 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좀. 굉장히 강한 처방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런 그냥 뭐 그런 보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선대위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송도 선대위가 하고 그러잖아요, 언론사한테. 언론사 대상으로 이를테면 이재명 지시라고 이렇게 쓴 언론사에 대해서 소송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워딩이 나왔어요. 재판 중에서 이재명 시장의 지시를 뭐 이런 식의 이제 나왔는데 방침에 따라서 네. 성남시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거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이거를 40%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사실 굉장히 위기거든요. 지금 네. 이재명 그러니까 후보는. 37%에서 39%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을 40%를 확실히 넘기 위해서는 명확한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명확한 그게 변화. 정책을 공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정책으로는 안 됩니다. 이미 정책으로는 이재명이 좀 더 낫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유동규 같은 사람이 또 나올 거 아니야? 아하. 뭐 예를 들면 측근들이 좀 해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해소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그거는 당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계속 뭐 그런 보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성명만 발표하고 언론사 고소한다고 이게 해결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악재였던 부분이 빠져나가고 특히 2030 젊은 세대의 지지층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이제 설 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40% 고지를 만약 윤석열 후보가 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후보도 되게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미 윤석열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중도 보수층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안철수 후보한테 간 거거든요. 이게 돌아올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다시 돌아온 분들이 이미 있고 계속 안철수 후보한테 머무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은 단일화의 어떤 국면. 이 단일화 논쟁으로 설 이후는 본격적으로 이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또, 예, 단일화를 해봐도 아까 뭐 2번의 설명을 해줬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예. 확률이 반발이란 말이죠. 그렇죠. 단일화가 돼도 과연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다 흡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워낙 많기는 한데 이를테면은 안철수는 이기는데 윤석열은 못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아니면 둘 다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단일화 얘기보다는 본인의 비호감도를 낮추고 본인의 경쟁력을 올리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단일화하고 그 윤석열 후보도 단일화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건데 윤석열 후보의 좀 딜레마는 뭐냐면은 세대 결합론이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포이론. 세대 포이론. 그러니까 네. 결합을 해서 포위를 하는 거죠. 2030에 내는 메시지와 이를테면 60 이상의 50부터 해서 60 이상에 내는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한 숟갈, 여기서 한 숟갈 해가지고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멸공, 뭐 멸공 캠페인이라든지 선제 타격론 이런 거는 뭐 강경 보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2030한테 먹힐 것이냐. 오히려 안 먹혀지요. 그런 거는 오히려 거부감 들 겁니다. 그런 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가부 폐지라고 하면은 60 이상이 그럼 먹힐 것이냐. 그러니까 요거를 잘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조합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오히려 지금은.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정책적으로 더 가야 된다. 지금은 정책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이건 개인의 의견이지만은 윤석열 후보는 정책적으로 가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그 심쿵 공약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당장은 심쿵 공약에 집중을 하는 게 비호감들을 낮추는 데는 중요하지만은 네. 가장 큰 전선은 여기에서는 정권교체론이에요. 정권교체론이 희석이 됩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이 소확행 공약을 했냐면은 이런 소소한 걸로 가면은 정권교체보다는 누가 더 나한테 이득이 되는 후보인가를 사람들이 따지기 뭐 시작하잖아요. 재창출과 교체와 상관없는. 상관없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심쿵 공약으로 같이 요 경쟁을 하면은 네. 정권 교체
교체라는 전선이 흐릿해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떠올릴 수 있는 공약들을 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인 거죠.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일단은 소확행이나 심쿵으로 갔지만은 네.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를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